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다, 응급실 문을 닫는 병원들이 더 늘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진료 유지 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도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법학다식 건강백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이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왜 뇌물죄냐 대략 이랬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죠, 이 서모 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지난 2018년에 임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서 이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채용되기 직전에 200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임명을 시켜준 대가로 이 게임업체에 근무하던 이 당시 사위인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서 씨가 2년 동안 급여 등으로 받은 2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한 돈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이 다혜 씨 부부를 통해서 문 전 대통령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서 경제공동체로 이 법리 적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혜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고요. 네, 이 검찰이 이 최근 계좌 추적과 함께 이 다혜 씨 자택 등에 대한 전방의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금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또 이 다혜 씨 계좌에서 전 청와대 직원 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발견이 됐고, 또 이 김정숙 여사의 지인 명의로 이 다혜 씨 계좌로 5천만 원 입금된 정황도 확인이 돼서 이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또 앞서서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소환된 인사들은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건데, 앞서서 이 공개적으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인 이 서 씨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문다혜 씨와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올 초부터 이 검찰이 이 전 사위인 서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다혜 씨 소환 조사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곧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 방식 등을 놓고도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노동절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들이 노동자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군요. 예, 이 각자가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이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이 노동절을 맞아서 일명 이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는 경합주죠, 미시간주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에도 과거에 반대를 했었고, 사실상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를 해왔다면서 자신은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곧 펜실베니아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공동 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특히 좀 미국 내에서 이슈가 이 일본 제철이 및 미국의 이 대표적인 철강 회사죠. US 스틸을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이 인수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반대를 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속 노동자들이 인수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노동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떻습니까?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좀 반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SNS에 해리스 부통령 때문에 이 모든 노동자들이 기름값 등등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이 거침없는 화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 언론과 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곧 있을 TV 토론도 예정이 돼 있죠. 4년 전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 이 토론을 한 당시를 언급을 하면서 해리스야말로 이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악랄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레이스가 좀 아무래도 막바지 접어들다 보니까 두 후보가 좀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좀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네. 네,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고요? 네, 이 무주택자만 이 대출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은행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도 역시 무주택자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이 우리은행과 맞춰서 이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지금 다른 은행으로도 좀 번질 분위기입니다. 사실 은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이런 규제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 몇 달 새 좀 수도권 집값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니까 은행권은 앞서서 만기를 좀 단축을 한다거나 금리를 좀 올린다는 거 하는 그런 좀 방법 규제책을 제시를 했었지만 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번에 이 급기야 이런 이 대책까지도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이 5대 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일단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죄다 보면 진짜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터넷만 금방 찾아보면 시중은행 말고도 지방은행, 보험사, 여러 등등 이 대출 수요를 흡수할 기관이 있습니다. 일부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사실 최근에 좀 싼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은행들도 이런 이 금융사들도 며칠 새에 금리가 또 확 올랐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고 정말 부담스러운 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당장 지금 집을 계약을 했는데 두세 달 내에 잔금을 좀 치러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또 여기다가 자기 집 이 담보 잡혀가지고 장사하려던 분들 이런 분들도 진짜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을 네. 못 해준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좀 예외적인 사례도 좀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지금 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막는 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과연 집값은 잡힐까요? 네, 사실 정답이 딱 나오면 좋겠지만 전방은 여전히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올 봄부터 사실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난 7월이 이 집값 상승의 좀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에 9,500여 건으로 이 4년 만에 거래 건수가 월간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자체 집계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들어서 지난 8월에는 좀 아파트 매매 건수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은행들이 앞서서 했던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좀 수차례 금리를 올렸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몇 달 새 좀 과열 양상이었던 것도 지금 다소 이 숨고르기로 진정되는 국면으로 봐도 될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에 대한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분분합니다. 당장 뭐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뭐 사실 뭐 대출 아무리 줘도 뭐 미리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에는 근본적인 수요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사실 이런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을 때 쓰는 방법 중에 뭐 소위 말하는 이 끝판왕이다. 이 마지막 카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 안 잡히면 그 이후에는 정말 이 어떤 카드를 정부가 내놓을 건지 지금 이렇게 뭐 대출 규제 계속하면은 전세난 온다. 전세난이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다음 스텝도 좀 반드시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른바 정부의 계엄 준비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폭풍이 아주 크게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에 앞서서 이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뭐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엄설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계엄 준비설 이야기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걱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뒷받침할 근거를 차차 제시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직접 나서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 계엄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국기문란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고요. 네, 대통령실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근거라고 또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당 대표직을 걸고 말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계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 좀 그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계엄설 논란 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전격 인터뷰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선선하거나 시원한 곳이 많지만 낮에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1도, 제주 32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대구와 부산 30도, 강릉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보단 정체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출근길은 출근길입니다. 돌발 상황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원효대교를 지나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차단되는데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같은 방향의 올림픽대로 보니까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인데요. 차량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북세 부근부터 6km 구간에서 답답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의료 사태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제가 국회 22대 국회 개원식이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사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원식 보신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착잡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매 순간 최선 다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쟁 때문에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이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참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워낙 비정상적이라서 네, 참석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예. 정치권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특검 탄핵 남발하고 또 방탄국회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정치 실종 1차적인 책임은 거대 야당이 맞죠.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시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국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복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큰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그런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국민들 보기에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의원님 의료대란 말씀 좀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뭐 이렇게 의료 사태가 없을 때도 이런 연휴가 길어지면은 병원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게 의료 사태 와중에 이제 그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응급실 무슨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응급실이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네. 그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고 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 때 이제 비상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오지 않고 지금 전문의 내지 대학 교수들만 이렇게 당직을 계속 서고 있다 보면 이분들이 지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급속도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책임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그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응급실이 24시간 거의 대부분의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응급실 대란은 없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위기라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두 마디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떤 대책부터 지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25년 증원을 하지 않고 네. 1년을 유예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OECD 같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곳에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저는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증원할 규모를 산정을 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저는 그것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일어날 사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우선 이번에 응급실들이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지나면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지금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1년에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전공의가 전문의죠. 전문의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사람이 1년에 2,8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지방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이 갈 사람들도 없고 군의관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4, 5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들이 거의 다 붕괴되는 그런 셈이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네. 제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제일 큰 피해자가 국민이고 그리고 또 이건 정부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의료계도 원하지 않으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제시한 해법의 첫 번째가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유예하고 유예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2026년도부터 몇 명을 증원할지를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나가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증원은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가 시작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 증원된 의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인한 혼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정말 참담한데요. 네.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아하.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고 하면 네. 의료 시스템들은 붕괴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1년 유예하고 내년부터 네. 이제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제 제자들 카이스트에서 반수하고 있고 퍼스텍에서 반수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저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의료 시스템만은 붕괴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을 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심각하고 위중하다 이런 인식이시네요. 네. 그러면 의원님, 바로 이 문제를 어제 그저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논의가 나왔는데, 그랬죠. 내년도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냥 인정하고 2026년도부터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증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2026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하면은 만에 하나 정부가 또 그 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을 받아도 아무런 학생들이라든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고 의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방법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두 당의 대표가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뭐 2025년 그 대학 입시 그 정원이 정해졌으니까 네. 이건 그래도 국가 시스템의 일종의 근간이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네. 그 지금 현재 의대생들이 아니면 또 저 전공의들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요. 이들은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 주장대로 당장 올해부터 다시 정원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지금 정부는 올해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원점에서 모든 것을 대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1년 차이가 예. 그렇게 큰 겁니까? 이 전공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 1년 차이가 정말로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신입생 3,000명에다가 증원 1,500명에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거의 1년 동안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이 유급을 해서 3,000명이 이제 유급이 된다면 네. 한 학년이 7,500명이 됩니다. 네, 네.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법대처럼 아주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듣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아하. 소규모로 뭐 보통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그 그룹을 모여서 다니면서 실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의과대학 교육의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도제제도의 한 일환인데요. 네. 그래야지만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교육 현장을 네. 보면 네. 거기서도 벌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관광교육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 고시 때도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 7,500명이 되면 거의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의사고시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의사의 그 질이 세계적인 수준에다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안 그러면 의사고시에서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의사고시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의사를 1년에 1,500명을 늘리려고 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500명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럼 의사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의료 붕괴 사태보다는 이미 결정돼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차라리 덜 나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문제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어제 그저께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그 계엄 준비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한 진위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탄핵 준비를 위한 명분 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 아닙니까? 결국은 또 국민들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 수준 고려하시면 이 계엄 선포라는 게 통하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정말 저는 계엄, 탄핵 이런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하면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그 해병대원 특검법이 뭔가 좀 해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지켜봤는데 뭐 그 부분도 평행선을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네.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주 분명한 이 입장과 소신이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최상병 어머님 편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1년 훨씬 넘도록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네. 저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를 해야지 이 꽃다운 죽음을 예우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대표께서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또 거대 야당이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라든지 정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철회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 통과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가 다수당인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달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또 예. 제3자 그 특검 추천 네. 그런 것도 포함돼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여야 상황에서 여야 합의 통과가 이 사안의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력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벌써 2번이나 다 이렇게 제2 요구 거부가 됐는데 네. 또 해도 잘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정치라는 게 항상 타협이니까요. 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정말 민주당이 최상병의 죽음의 진상에 더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타협을 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정쟁으로의 도구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 보면 이제 네. 민주당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 예.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볼 일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피의자로 지금 현재 예. 거기에 쓰여 있으니까 네. 아마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감사원의 서면 조사도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조사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검찰의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누굽니까?
예전 대통령들도 네. 검찰에서 소환하면 네. 성실하게 조사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선례와 본인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의원님이 SNS에 1980학년도 대학 입시 예비고사 수험표 공개를 하셨던데. 예. 갑자기. 그 이유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 내일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격려 메시지. 학생들이 큰 시험 앞두고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잠시라도 웃을 일 만들어 줄까 하고 사실 그때 옛날에는 다 머리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대학 입학 예비고사 볼 때 네. 까까머리 사진 붙인 그런 수험표 예. 공개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환경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도로에서 14.2%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으로 지구를 식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 차지하는 공간도 줄이고 미세먼지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1km당 약 15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10km로 따지면 1.5kg를 배출하는 거죠.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0g 정도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시장을 가거나 가까운 업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랑 긴 물병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이 무겁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가 지구를 식히는 데 일부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란 게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여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때에는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식히는 일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식혀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다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부산과 여수, 제주 등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선선하거나 시원했는데요. 한낮에는 다시 서울과 광주 31도, 제주 32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대구와 부산 30도, 강릉 28도, 포항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경상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에 따라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부터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가끔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 습도는 5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11년 만에 성사됐다는 여야 대표 회담이요. 그런데 회담이 끝나자마자 계엄 준비설을 둘러싼 거친 공방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비공개 대화 내용을 둘러싼 또 논란도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난 후에 만나기 전보다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정치권은 뭐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예전에 보면 영수회담 하고 난 다음에 더 경색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부총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회담? 저희는 뭐 기대한 거 플러스 알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대한 거 플러스 알파였는데 지금 뭐 주어진 조건이 이게 11년 만에 여야 회담도 그렇고 최근에 전국이 거의 가파른 대치 전국이었고 거의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고리걸기를 좀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일가정 양육법이라든가 지구당 부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저희는 저희 쪽 방향으로 고리를 걸었고 네. 그쪽은 그쪽대로 뭐 의료 대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쌈박한 합의는 없었습니다만 서로 고리 걸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측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낸 거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빈손회동 뭐 이런 언론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주로 뭐 MBC라든가 경향신문 뭐 이런 데가 25만 원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한 건데 네. 뭐 저희로서는 하여간 기대한 거 플러스 알파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계엄 준비설 부분은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 민주당에서 그 턱없이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지난달 29일에 민주당 연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한 다음에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도망다니면서 잡히지 않도록 하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그 과반 의결로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데 이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명색이 사법시험 통과해서 변호사 헌법 공부도 좀 하셨을 텐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까? 저는 최근에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전원일치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탄핵의 약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 지지층을 결집해 놓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매제가. 네. 근데 탄핵 특검 이런 건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뭔가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느닷없는 계엄령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총장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또 네.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한 이 반박이 있었는데도 이 상황을 거둬들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얘기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어요. 네, 하고 이거는 있죠. 뭔가 어떤 전략이나 네. 뭐 이른바 작전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이 분노의 결집, 야권 지지자의 결집에 이걸로 이제 탄핵이라는 소재가 불쏘시개로서 별로 이제 영향가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네. 본인들의 그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근데 계속 그 지지층을 결집은 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10월이 잘못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잔인한 한 달, 곡소리 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고 10월 16일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 하여간 이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뭐 개딸만 뭐 개딸이야 뭐 늘 그런 모습으로 있겠지만 하여간 그 지지층을 조금 더 그 결집을 시켜서 그걸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닷없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네. 사실은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그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예. 쓰고 있는 거다.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터무니없는 뭐라는 게 다 법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권의 그 열광적 지지층의 상당 부분 그게 또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뭐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부총장께서 지금 조금 전에 쭉 10월이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잔인한 달이 될 수 네. 있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사실 그 모두 발언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내놓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그 모두 발언에서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 당선 무효형 다음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그 형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도 우리가 바라는 그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인정해라. 뭐 그렇게 무죄 주장 확신하시는데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은 거죠. 근데 사실 그거 1심이잖아요. 예, 1심이죠. 예, 확정되려면 대법까지 가야 되고 예. 그거는 대선 전에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는 것을 예. 지금까지의 그 재판 지연의 사례를 보면 그걸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난번에 대표가 되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논쟁을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자가 형사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네. 만약에 당선됐으면 그 재판은 멈춰야 되는가 계속돼야 되는가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 네. 전에 결론이 나와야 맞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우리 그 신조 부총장은 이제 고리 걸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고리가 잘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설프게? 뭐 그게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예.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월 본인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게 이번 그 회담의 물밑 동력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하는 통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좀 연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후일담으로 약간의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그 큰 본질을 지금 침해할 정도의 잡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회담에서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까? 네, 어떤 합의도 없었고 이걸 합의했죠. 합의할 수 없음을 합의한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 이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니,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는
저희는 저희 내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저희 당에서 이걸 발의한다면 의원들 10명 모아서 발의하고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얘기한 거니까 발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부의 그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시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공개 회동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뭔가 이제 제3자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또 뭐 대법원장 추천은 명기를 해놓는데 또 야당의 비토권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려면 화끈하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거 그냥 괜히 걸지 말고 대법원장 추천 그다음에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 당에도 108명 중에 4분 정도가 야당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방금 전 인터뷰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재표결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가 되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이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렇게 화끈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의 목표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뭐 제보 공작 의혹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역풍이 불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여권 내부 분열용으로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변질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뭐 그냥 구차하게 뭐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중에도 뭐 이런 식이면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털고 가자. 뭐 더 이상 추진 하는데 이유도 없다. 그런 이제 기류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 오버였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나왔는데요. 그 오버였음을 당 그 공보실에서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아직 소환조차 못 하고 있는데, 뭐 곧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하고 공수처 수사가 곧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하고 같이 겹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 논의되는 속도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시점하고 거의 뭐 이 타이밍상으로 일치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각각 근접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치가 되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상황 판단을 해갖고 당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뭐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비춰봐서 그 국민 눈높이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비춰봐서 좀 미흡하다고 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한 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 반잔을 많다 적다로 다 다르게 보듯이. 그렇죠. 근데 야당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 뭐 부족하다고 할 거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몇몇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하고 좀 수기를 해봤는데 공수처는요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검찰에 송치할 때 어떤 의견으로 송치할 것인가. 적어도요 어떤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저희들은 송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한번 넘겼다가 다시 갖고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뭐 직권남용 혐의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른바 대통령실 입장에서 썩 그 유쾌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거조차도 수사 외압이 좀 있었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해놓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그걸 묻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 봐서 네. 판단할 일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포기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오보다. 네. 네. 지금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네. 예. 자, 의료대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은 아예 2025 학년도 입시 전형 2,000명 약 2,000명 증원한 것을 네. 백지화하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요. 네. 또 전공의들의 요구인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자. 네. 다소 입시 준비자들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들을 복귀시키고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증원을 네.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자라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번 저희 그 엊그저께 여야 대표회담의 네. 저희 측 입장에서 보면 망외 소득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나타난 망외 소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년도 의대 증원 1,500명 정도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표했다. 네.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거기에 사실상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 국면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오늘 그 환자 단체가 어제 환자 단체 연합회라고요. 네.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서도요. 2026년 내년 거는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의료계 일부는 계속 반발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르면서 이게 또 다른 뭐 당정 갈등의 소재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오히려 대통령실의 짐을 저희 당 쪽에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좀 덜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덜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그 의정 갈등에 대한 이 행보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 단체 연합회가 어제 2026년 그 의대 정원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이게 굉장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모아서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한 발씩 양보하면요. 이게 어느 쪽이 뭐 승자 패자가 아니라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는 이제 가능성, 그 단초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집행됐거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그 비판 논평도 나왔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잡아들일 때 그분들이 했던 말들 뭐 어제 저희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게 다 거론이 됐는데 뭐 그대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격할 때는 뭐 그렇고 지금 뭐 방어하고 수비해야 될 때는 좀 다르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분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런 게 만약에 적폐청산을 위한 그런 거를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거친 수사에 비하면 지금 수사가 뭐 거칠다, 과도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사안으로 어쨌든 전국은 더 가팔라질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후 정국을 물론 소수 당이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뭐 이번 정기국회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큰 그림 같은 거가 아직 별로 제시된 적이 없는데요. 그거를 뭐 너무 일찍 까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좀 지났고요. 저희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이제 취임 100일, 취임 100일쯤 돼서는 그 10월 31일이더라고요. 그때쯤이면 뭐 한동훈이 그래도 당 대표가 되니까 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구나.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앞으로 만들겠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나요? 뭐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크홀 있잖아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게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 발생한 게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티볼리 승용차가 가다가 싱크홀이 생기면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차가 그야말로 쏙 들어갔고 그 오른쪽 표면만 살짝 그 문 쪽만 보이게 그야말로 쏙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멍이 꽤 컸군요. 차 한 대가 그냥 들어갈 정도면 6m가 좀 넘었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운전자하고 보조석에 탔던 탑승자가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80대, 70대 고령이었는데 이 7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CPR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물론 다행히 나중에 의식을 되찾긴 했는데 이 과정이 이제 뒷차 블랙박스나 CCTV에 다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집중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지난주 목요일이죠. 오늘까지 서울에서 한 건의 싱크홀이 더 있었고 그다음에 2건의 도로치마가 서울에서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치마라는 건 도로가 좀 주저앉는 거죠. 싱크홀까지 정도 되는 건 아니지만요. 싱크홀은 뭐였냐면 지난달 31일 이건 지난주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그 5가역에서 3가역 가는 그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는데 이번엔 크기가 크진 않았어요. 가로 세로 40cm인데 깊이는 또 1.5m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약에 딱 그 위에 밟았다거나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도로치마 2건이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희동 싱크홀 발생한 그 다음 날에 그 사고 현장 인근 30m 떨어진 데서 또 도로치마가 있었고요. 또 역삼동에서 또 도로치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연희동 도로치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주목 많이 받았던 그 싱크홀 사고가 있었던 게 지난달 29일에 한 점심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밤까지 복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면은 주변에 혹시 또 싱크홀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 레이더로 지표 탐사를 쭉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사를 한 지역에서 또 도로치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찾더라도 원인까지 그리고 추후 예방까지 쉽게 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싱크홀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합니까? 국토부 자료들을 제가 쭉 보니까 10년간 2085건이 한국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된 게 이 정도 건수니까 1년에 한 200건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16건이 한 해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건 이상은 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주목받았던 때도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거는 피해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싱크홀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좀 뭐 우연히 겹쳐야지 이제 사고까지 피해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았는데 그러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10년간 사망사고는 2건이었고 부상사고는 52건이었거든요. 네, 사망사고 2건을 보니까 다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보도 건설 공사를 하다가 싱크홀 생겨가지고 근로자 한 명이 숨졌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에서도 역시 작업하다가 이제 근로자가 숨졌는데
이번에 그래서 또 유독 주목을 많이 받은 거는 이런 공사 현장이나 그런 곳에서 근로자가 이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어떤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싶은데 이번에 이 티볼리가 가다가 이렇게 잠겼던 그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그런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주목을 많이 그래요. 받는 겁니다. 싱크홀 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반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위적인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사실은 이제 동굴 생기듯이 지하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연 침식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구멍이 크게 생겨서 그게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크게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예를 들자면 뭐 상하수관 손상이나 부실 이런 건데 이게 한 52.6%로 절반을 넘고요. 네. 뭐 이외에도 땅을 잘 안 다져서 그러니까 다진 불량이라고 하죠. 공사하다가 밑에 땅을 잘 안 다져 놔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한 18%.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매설물이 손상이 되거나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들이 한 9%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긴 했지만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희동 싱크홀인데 서울시가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수도관 파손 이런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시설물 파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제3의 요인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싱크홀이 왜 생기는지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좀 추정을 해보는 거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지금 지하에 이것저것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관은 뭐 물론이고요. 통신관, 가스관 이런 것들도 계속 설치가 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빌딩 지을 때 주차장 지하 깊게 파잖아요.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GTX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게 파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질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싱크홀은 아닌데 많진 않죠. 예, 네. 인위적일 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다.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 사례는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 사례가 굉장히 큰데 그게 많죠. 네. 엄청난 규모가 있었어요. 올해 6월 26일이었는데 이게 영상도 찾아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 공원에서 축구장이 있는데 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 축구장이 통째로 밑으로 잠깁니다. 축구장 크기만한 싱크홀이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사진을 보면은 운석이 떨어졌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푹 파여 있거든요. 폭이 30m가 넘고 깊이는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이 정도 규모의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중남미가 대형 싱크홀이 많이 생겨요. 근데 2021년 말에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싱크홀은 네. 지름이 150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상당 부분이 잠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요. 뭐 서울시 차원에서 이 지하의 빈 공간 찾아내서 메꾸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예방 자금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대처법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막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긴급하게 대피하실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로가 휘거나 꿀렁거리거나 이런 상황들 대비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범정부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보는 법학다시, 오늘은 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병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입니까? 네, 딥페이크는 이제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사람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해서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성범죄에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등과 같은 곳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최근 유명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서울대 출신 등 5명의 가해자가 2021년 7월부터 최근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그런 범죄가 이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대학 졸업사진, 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이용해서 불법 영상물을 이제 제작 유포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먼저 구속된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이것도 너무 낮은 형이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다. 그리고 너무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형이 낮게 선고됐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범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곧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대학 졸업 사진을 찍었다. 그다음에 SNS에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그거를 주위에 있는 가해자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 가해자들끼리 공유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을 때 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인격 살인과 같은 굉장히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독 이게 우리나라에 많다고 그러대요? 네, 최근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작성한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이트 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 있는 영상물들을 분석해 보니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에 53%가 한국인이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중에서도 94%는 연예인, 그리고 K-팝 가수들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요, 그 개인 중에서 누가 가장 그 표적이 되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위부터 7위, 그리고 9위가 한국의 가수였습니다. 그 외국 언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이제 인용하면서 한국의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네. 딥 페이크 네네. 영상에 도용된 그 얼굴이 한국 가수, K-팝 스타들이겠죠. 네네. 들이 제일 많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일반인들의 딥페이크 음란물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도용되는 것 같던데요. 네, 최근에는 가해자가요.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반인을 이제 피해자로 해서 이런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직장, 심지어 가정에 그 여성의 피해자를 한 범죄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10대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난으로 이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10대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대책이 좀 빨리 좀 시급히 나와야 되겠는데 이번에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해서 좀 방안을 내놨는데 그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대표적인 방안은 뭐냐면은 현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이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유포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 유포한 경우에만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데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지 시청의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 형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포한 자에게는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유포행위의 이제 어떤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딥페이크 범죄를 이렇게 찾아내고 수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데서 협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장해서 들어가서 잠입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사실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위장 수사를 이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위장 수사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정부 대책 중에는 이제 5년형을 7년형으로 이제 올리는 부분도 포함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그동안 좀 그러면 처벌 수위가 좀 낮았다는 뜻입니까? 네, 사실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선고된 딥페이크 관련 그 형사 판결들을 조사해 보니까 집행유예 벌금형이 절반을 넘더라. 사실은 실형이 굉장히 적게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사실 이 딥페이크만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이고요. 실제 딥페이크만 가지고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적인 성착취 행위는 이제 없었다. 그냥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한 것이지 실제 성착취는 없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 어떤 이런 이유로 가볍게 이제 처벌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원의 인식도 이게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이 이 시대 흐름을 잘 못 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범죄가 굉장히
좀 만연해 있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학교라든가 이런 그런 곳을 통해서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피해 여성의 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법원의 그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 긴급 대책 같은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또 그걸 또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정부의 단속을 비웃는 그런 이 가해자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보통은 도망갈 텐데 이러면 오히려 버젓이 내놓고 놀리듯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에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이제 저지른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처벌이 약하다. 그리고 익명성 때문에 어떤 이게 발견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이걸 많이 한다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강력히 단속 의지를 보이니까 뭐 대법원 이제 탈퇴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가해자들의 의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뭐 만우절날 그냥 재미삼아 거짓말하는 거는 별로 범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거 안 그렇다고 쭉 이렇게 하면서 법 처벌 강화되니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119 뭐 그 장난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젊은 청소년들이 이게 사회적 인식이 좀 약해서 또는 이 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약해서 장난처럼 하는 이런 이 범죄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근절하거나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형사처벌 외에도 뭔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같이 병행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그런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책을 잘 실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통되는 주요 플랫폼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 부과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익명성이 요구되고 또 수사에 잘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방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이제 방조 혐의로 뭐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경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떤 규제와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청소년들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뭐 딥페이크 탐지 차단 기술이 또 잘 도입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영상물을 신속 발견 차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대책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세우고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거를 규제하는 나라들의 좋은 사례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서 AR을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워터마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딥페이크 어떤 영상물의 경우에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유포한 자까지도 처벌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법학다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강병훈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원효대교 부근의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의 이동은 여전히 답답한데요.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같은 구간의 올림픽대로를 타신다면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죽전 부근에서 신갈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의 영향입니다.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신갈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방간이요. 네. 다들 좀 나 지방간이 좀 있대 이런 말씀들 편하게들 하시거든요. 예, 지방간이 뭔가요? 지방간은 굉장히 흔하게들 진단을 받는데요. 네. 일단 지방간 이야기하기 전에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우측 상복부라고 그러는데요. 오른쪽에 있습니까? 예. 오른쪽 그러니까 그 갈비뼈하고 상복부 사이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갈비뼈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왼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한 1.3에서 1.4kg 정도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이제 화학 공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면 다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 분해를 해야 되고 하는 이제 화학 공장을 하고 또 이제 해독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즙 우리가 이제 쓸개 담낭에 이게 그 담즙이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은 십이장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담즙을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지방간은 이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보통은 간을 구성하는 비율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 정도인데 이게 이제 증가를 되면은 지방간이라고 그러고 또 뭐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방간은 뭐 술, 비만, 고지혈증하고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인다는데 그러면은 그 간 위를 그 지방이 덮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간 안에? 예. 위에 덮는다기보다는 간 그 조직 사이에 지방 침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지방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성이고요.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술 때문에 생기는 이제 알코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이 아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먹게 되면 간에서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공장이니까 술은 알코올 분해해야 되겠네요. 분해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쌓이게 되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고 비알코올성이 최근에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주는 아무래도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또 혈당이 높은 당뇨병, 뭐 고지혈증 같은 게 생겨서 이게 이제 계속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면 이제 지방에 이제 간염, 이 염증이 생겨서 지방 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간염으로. 이게 크게 이제 지방만 쌓여 있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또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게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략 몇 %가 성인 경우에 지방간 정확하게 통계는 없는데요. 뭐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꽤 흔한 거라. 굉장히 흔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뇨 음주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 그렇고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술을 안 마시더라도 비알코올성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지혈증, 당뇨병이 또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간이다 그러면 이게 그 정도가 있습니까? 뭐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예, 그건 이제 경증, 중증, 중간 정도, 아주 심한 정도를 보는데요. 그건 뭐 혈액 검사나 이거로 하셔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초음파를 하시면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복부 초음파를 하시지 않습니까? 복부 초음파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요. 이제 그 복강 내에 이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장기들을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간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간에 붙어있는 담낭, 쓸개를 보고요. 뭐 비장도 보고 요즘에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췌장암을 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뭐 췌장도 보고 또 신장 콩팥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심한 경우에 또 오랜 기간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간경변이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을 지방간은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간경변은 뭐 용어 자체대로 딱딱하게 변화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화가 됐다고 그래서 뭐 간경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간경변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무슨 황달도 오실 수도 있고 복수가 차기도 하고 뭐 토혈도 하고 하는 조금 심각한 상태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지방간, 간경변, 간암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도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경변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예전에는 지방간 자체가 간경변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간경변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경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간염을 일으켜서 그게 간경변이 되는데 그 간경변이 오면서 그 C형 간염, B형 간염이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간염을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간경병, 간경화도 오는 것도 있지만 간암이 올 위험성이 가장 높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이나 2년마다 하는 그 건강검진,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국가건강검진에서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은 암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암 보기에서 위내시경하고 유방 촬영, 유방암 보기는 하지만 그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은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나왔으니까 간암 경우에는 그 완치 가능합니까? 완치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보통 1기, 2기, 3기 이제 초기에는 초기, 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통은 뭐 3기나 4기 이제 말기라고 그러면 간이면 간, 폐암이면 폐에 만 국한이 돼 있으면 그걸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하면은 특히 이제 간암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전이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기에 발견을 하면은 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색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암이 있는 그 종양이 있는 부위만 동맥을 이제 막아서 거기를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기에 발견된다면은 뭐 완치는 충분히 가능한. 간 이식 수술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이 심해지는 경우는 간이 이제 화학 공장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작동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황달이 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간 이식 수술 아니면은 간암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이제 간암을 있는 경우는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그래도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래, 뭐 예. 심장이나 간은 하나밖에 없지만 물론 이제 눈이나 코, 귀도 두 개씩 있지만 콩팥은 다행히 두 개가 있어서 심장 이식술을 할 때는 하나만 이렇게 남에게 공유를 예. 해줄 수 있지만 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간이 있거나 그러면 만지면 아픕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자각 증상이 별로 없네요. 예, 자각 증상이 별로 없고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이제 그 AST/ALT라는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그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예, 그 지방간은 간에 이제 지방이 끼어 있기 예. 때문에 그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이 얼마나 조금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우상복부에 좀 통증을 좀 느낄 수 있는 통증이라고보다는 조금 무거운 둔중감이라고 약간 그럴까 불편한? 조금 뭐가 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뭐 또 근데 그 정도 느낌이 조금 오면 좀 심한 경우. 예, 진행이 됐거나 조금 심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간약을 많이 먹거든요. 네, 이제 예. 술들 많이 드시니까. 네, 예.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간 수치가 나빠져 있고 그러면은 간약을 간 기능 개선제를 좀 드시면 좋겠지만 아마 예방 효과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술 조금 마시는 생활을 해야지. 술 마시면서 간약 먹는다고 해서 간이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방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태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술을 안 드시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는 금연, 그다음에 술은 이제 절주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지방간이 있고 그게 알코올성이라고 그러면은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금주를.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만하고 또 뭐 과식하는 거, 뭐 고지혈증 이런 게 있을 때는 체중 줄이고 그런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처방은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방간에 대한 말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영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